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강원도 화천의 전봇대 귀신을 군대에 가서 보게 되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27사단에는 매우 유명한 귀신이 살고 있다. 나는 헌병 특기를 받아 27사단 헌병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처음 27사단에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군기가 빡세기로 소문난 헌병, 게다가 지옥의 27사단이라니. 38도선을 표시한 바위로 된 표지판을 보게 되자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우선 모든 신병을 27사단 보충중대로 보내는데 마침 양력 1월 1일이 끼어 있어서 그곳에서 꿀맛 같은 일주일을 보냈다. 헌병은 나와 내 동기단 둘뿐이었다. 다른 풋내기들 앞에서 헌병 맛도 못 본 내가 있는가 없는가 다 잡고 있을 때 헌병대에서 우리를 데리러 왔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27사단 헌병대로 끌려갔다. 무시무시해 보이는 선임들은 갈굴 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갈구는데 이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유가 있을 때만 갈궜다. 신병대기 기간이라고 일주일 동안 내무실에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 더 죽을 맛이었다. 대기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근무에 투입이 되었다. 헌병은 야간 근무가 위병소 근무와 영창 근무 그리고 불침번 3가지밖에 없다. 그중 첫 근무가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서는 위병소 근무였다. 3명이서 근무를 서는데 위병소 내근 1명, 밖에서 경계서는 2명으로 나뉜다. 30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시기다. 첫 30분이 지났고 일지 작성을 마친 왕고과 투고랑 교대하여 막내인 나랑 왕고랑 경계 근무를 시작했다. 병장이었던 왕고는 심심했는지 나에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었다. 당시 경계 근무자 2명은 서로를 마주본 채 서로의 등 뒤를 경계하는 식으로 근무를 섰다. 왕고는 내 20m 정도 뒤쪽에 있는 전봇대를 가리켰다. 여기 화천에는 전봇대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말야. 긴 생머리에 흰 소복을 입고 꼿꼿이 서서는 미동도 하지 않아. 근데 전깃줄 위를 쓱 하면서 이동해서 다녀.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 또 다른 전봇대로 라고 왕고가 말했다. 내 등골은 점점 오싹해져 왔다.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냐. 77연대 79연대 애들도 초소 근무 설 때 목격했었어. 더 무서운 건 전깃줄 위를 지나가는 그 귀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마주친 병사는 꼼짝도 못하게 되는데 귀신이 전봇대 위에서 그 병사 앞으로 쓱 하고 가까워져서 바로 코앞에 귀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대.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도 잘 지켜봐야 돼. 혹시 귀신이 나타나면 보고해야 되니까. 라고 왕고가 말을 이었다. 분위기 탓인지 나는 점점 경직되었고 반 정도는 믿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전봇대 위를 긴장하며 바라보았다. 소름 끼치는 귀신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문득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고 나는 다시 경계를 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내 바로 코앞에 무시무시한 어두운 얼굴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겁에 질린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앞으로 휘둘렀다. 그렇게 나는 병장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다. 신병 신고식은 가혹했다. 악몽을 꾸는 방법. 그 방법이란 무서운 꿈을 꾸고 싶다고 빌면서 베개를 밟은 후에 잠드는 것. 밟는 횟수에 따라 무서운 이야기의 레벨이 정해진다. 처음엔 유원지의 도깨비 저택 정도지만 7회를 넘어서면서는 정말로 무서워진다. 최대 레벨은 10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마침 자기 전이었고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어서 나는 베개를 밟기 시작했다. 갑자기 최대 레벨을 봐버리는 것도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9회에서 멈추고 자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오래전에 죽은 게 분명한 친척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꿈이었다. 할아버지는 어째서인지 내 방의 침대에 누운 채 코와 팔에 많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둘이 되는 게 싫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있을 때는 웃고 있는데 나와 둘이 되면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고 나를 노려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거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느 날 간호하는 척하면서 관을 하나 빼냈다. 그러자 바로 용태가 급변하고 가족들이 서둘러 방에 들어온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 새파란 얼굴로 목을 마구 쥐어 뜯으며 낮은 목소리로 신음소리를 낸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할아버지가 죽는다. 거기다 내가 한 짓인 걸 들킨다면 큰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척하며 할아버지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무엇을 중얼거리고 있는지 확실히 들렸다.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라고 하고 있었다. 여기서 깨어났다.
이게 레벨 9의 꿈인가,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애초에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근처에서 죽었으니 내 방에서 간호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꿈의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얼굴. 이제 잊자. 그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왠지 싫은 느낌이 든다.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문득 고개를 들자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큰 새파란 얼굴. 이번에는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절규다. 그 얼굴이 꿈에서부터 뒤쫓아왔던 것이다. 공포에 나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 얼굴은 없었다. 한번 무서운 꿈을 꾸고 아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게 한 후 진짜가 온다는 것인가. 그 후 며칠간은 베개에 발이 닿는 것도 무서웠다. 레벨 9가 이만큼 무섭다면 레벨 10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 이후로 더 이상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저런 꿈은 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그 다음 달에 세미나에 독자 투고란을 보면 그 무서운 꿈을 보는 방법을 시험했다고 하는 놈이 있었다. 지난달 무서운 꿈을 보는 방법을 시험해 봤습니다. 나는 무서운 것에 약해서 파레만 베개를 밟고 잠들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깨어나면 방에 새파랗고 큰 얼굴이 나왔습니다. 섬뜩했다.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 말이 되나. 베개 밟는다 무서운 꿈 레벨이라고 키워드가 될 것 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이 무서운 꿈을 보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카나가와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키무라 씨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장난으로 키무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키무라 씨가 무엇인가를 만질 때마다 아이들은 키무라 바이러스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학급 회의에서도 그만두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담임 선생님 역시 보면서 말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키무라 씨는 점점 학교에 나가는 날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키무라 바이러스 따위 있을 리 없는데 키무라 씨는 한껏 의기소침해 있었다. 차라리 정말 키무라 바이러스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키무라 씨는 신사를 찾아가 키무라 바이러스가 진짜 생기도록 해주세요라고 우스꽝스러운 기원을 했다. 며칠 후 오래간만에 학교에 온 키무라 씨에게 어김없이 아이들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키무라 바이러스라는 장난을 처음 시작한 친구가 키무라 씨를 살짝 만지고 키무라 바이러스 감염됐다 라고 외치며 다른 아이들을 만지기 시작했다. 만져진 아이들도 깔깔 웃으며 또 다른 아이들에게 터치를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터치가 끝나갈 무렵 맨 처음 키무라 씨를 만졌던 아이가 쓰러졌다.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온몸을 경련하고 있었다. 반에 큰 소란이 일어난 와중 터치를 받은 아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했다. 모두 한결같이 입에 흰 거품을 물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개 중에는 혀를 깨물어 피를 토하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교실 안은 엄청난 패닉에 휩싸였다. 그 모습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달려왔지만 곧 선생님마저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왕따에 참여했던 아이들 전원과 선생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중 태반은 무거운 후유증을 따안게 되었다. 원인은 불분명했다. 이상 현상을 보인 이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키무라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키무라 바이러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게 터치를 한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무서웠던 기억. 지난 여름이었다. 친구의 친척 중에 빈 숙소를 소유하고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숙소를 구한 저희들은 친구 3명이서 낚시 겸 숙소로 떠났다. 숙소는 가로등 하나 없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들어가야 위치한 숲속의 펜션 같은 곳이었다.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공짜라는 생각에 만족했다. 낚시 물때가 새벽 1시라 할 것도 없고 간단히 소주로 시간을 버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걸쭉하게 마시게 되었다. 밤 12시쯤 되자 낚시는 해야 하지만 3명 모두 운전할 정도의 정신이 아니라서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동의를 하고 낚시 채비를 챙겨서 걸어가게 되었다. 비포장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핸드폰 라이트로 걷고 있는데 생뚱맞게 건물 하나가 있었다. 반쯤 공사하다 멈춘 것 같은 건물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집이라기보다는 펜션 같아 보였는데 왠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술도 취하고 친구들도 웬 건물이냐며 기웃기웃거렸다. 그러다 친구 한 놈이 갑자기 그만 가자고 하더군요. 빨리 가자. 친구의 어눌한 말에 저희들은 알았다고 다시 걷고 있는데 가자고 한 친구가 묵묵히 말도 없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희들은 야한 농담이나 하면서 걸어갔다. 워낙 오지라 비포장도로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나왔지만 여전히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다. 한참 열심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 라이트가 번쩍했다. 뒤로 돌아보니 택시를 상징하는 빈차라는 글씨가 가장 눈에 먼저 보였다. 저희 옆으로 멈춘 택시 운전사는 창문을 열더니 타라고 하더군요. 낚시하러 가는 것 같은데 탈 생각이 있어? 당연히 거절하려 했는데 앞에 서서 핸드폰 라이트 비추며 길을 걷던 친구놈이 말도 없이 앞좌석에 바로 타더군요. 상의도 없이 이런 시골은 택시 잘못하면 택시 요금 폭탄 맞은 경험이 있던 저는 뭐라 하려 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서 일단 탔다. 타자마자 급하게 엑셀을 밟은 아저씨는 뭐가 그리 급한지 속도를 내시다가 어느 순간 물어보더군요. 혹시 하는 말인데 자네들 뒤에 따라오던 아가씨 일행 아니지? 네. 저희 3명밖에 없는데요라고 답하자 택시 운전사는 그러냐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말을 않던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 아저씨도 보셨어요. 친구의 말에 저희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흉가 쪽에 간 것 같은데 기사 아저씨는 반쯤 지어진 건물의 주인이 여성분이었는데 투자를 받아서 펜션을 짓다가 사기를 당해서 억에 빚이 생기자 그 건물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는 이야기와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번화가 쪽에서 내린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편의점에 앉아서 겁에 질린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 구경하는데 2층에서 머리가 산발인 여자가 우리들을 노려보자 너무 무서워 말도 못했다고 한다. 술 기운이 없었으면 비명 지르고 도망갔을 텐데 우리들 때문에 아무 말 않고 가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우리들을 따라서 엉거주춤하게 따라왔다는 것이었다. 우린 결국 바닷가 근처 모텔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여자였다. 남자들은 나를 걸레라 불렀다. 내가 A를 알게 된 건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였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어린 나에게. 대학생인 그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지금도 부인하지 못한다. 난 그를 바라보는 행복으로 매주 교회를 찾았으며 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 어느 일요일 오후엔 미칠 듯이 행복했던 그런 조그마한 여자아이였다. 어느 날 그가 나의 입술을 원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더듬었다. 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다시 그가 나에게 속삭였다. 남자는 원래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의 방에서 난 나의 순결을 그에게 바쳤다. 난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아니, 설사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한들 내가 어떻게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그날 이후 그가 나를 그의 방으로 부르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의 침대에서 난 그의 거친 숨이 끝날 때까지 멍하게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첫 경험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내 볼을 적셨다. 몇 달쯤 지난 후부터 그가 날 원하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날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방으로 찾아갔던 어느 밤 그는 소중한 유리병을 만지는 표정으로 다른 여자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에겐 한 번도 지어 보인 적 없는 그런 미소. 그제서야 난 깨달았다. 난 단지 그에게 쉬운 존재였음을. 그를 완전히 포기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싸늘한 표정으로 그가 던진 미안하다라는 말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몇 년이 지나 그가 그토록 어른스러워 보였던 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어린 남자였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제야 난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졸업 직후 어느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그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비슷한 또래의 한 남자 B를 소개받았고 우린 사귀기 시작했다. 그는 날 사랑한다고 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라고 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예전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난 매번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편으론 같이 자게 될 경우 그가 알게 돼 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그는 날 사랑해라는 걸 믿으려 힘겹게 노력했다. 그가 군대를 가던 날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가 남아달라 부탁했다. 그를 보낸다는 슬픔에 난 그날 그에게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을 믿었다.
혈흔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담배만을 계속 피워댔다. 다음 날 아침 우린 말없이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입영하는 날까지 그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퇴소식 때도 첫 휴가 때도 수많은 나의 편지에 단 한 통만의 답장이 왔을 뿐이다. 넌 왜 나를 속였는가? 그때서야 알았다. 내 거부의 몸짓이 그에겐 순결의 상징이었음을 말이다. 난 본의 아니게 그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남자의 사랑은 여자의 순결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역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비와 함께 어울리던 그의 친구 C가 있었다. 그를 군대에 보낸 후 외로운 나의 마음을 달래주겠다던 B의 친구와 잦은 만남을 가졌다. B에게서 멀어지면서 난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C가 날 사랑한다 고백했다. 난 못 들은 척하며 그를 피했다. 어느 날 그가 집 앞으로 날 찾아왔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난 B와 잔 적이 있음을 고백해야 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는 날 멍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술에 취해 날 찾았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날 여관으로 끌고 갔다. 반항하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다 용서하겠다고. B와도 잤으면서 왜 자기와는 안 되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는 매번 난폭하게 날 안았다. 그러면서 B를 욕했고 나에게 화냈으며 스스로 슬퍼했다. 그런 그를 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내가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영원히 나의 곁에서 날 지켜줄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고 돌아오는 날.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비는 가슴에만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사그러진 나의 아기를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 낙태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날 떠났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나 역시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를 보내며 이제 다시는 남자를 사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회사에서 날 따뜻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 D를 발견했다. 매일 아침 내 책상 위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아주 수줍은 몸짓으로 점점 더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이미 회사 내에 그가 날 짝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를 애써 외면했다. 더 이상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란 결심은 그에 대한 냉대로 표현되었다. 그럴수록 그는 절실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회사 전체의 회식 날, D는 출장 중이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술자리였다. 못하는 술을 바람둥이로 소문난 자재부 부장이 자꾸 내게 권했다. 주위의 남자들은 재밌어하며 킬킬거리고 웃었다. 몇 잔 마시다가 자리를 일어서려 할 때 옆에 있던 우리 과장이 날 꾸짖었다. 무슨 여자가 분위기 하나 못 맞추냐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어색해진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해 그냥 앉아야만 했다. 그리고 재차 권해지는 술잔. 원래 술이 약한 난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시중에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쓰다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부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 차에 태웠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낯선 침대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옆에는 그 부장이 누워 있었다. 난 옷을 입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능글맞은 웃음을 한번 지어 보인 후 수표 몇 장을 베개 밑에다 끼운 후 그는 방을 나갔다. 한참을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 호텔을 나섰다. 화도 나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다음 날부터 난 출근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내러 회사에 들르던 날 D가 날 붙잡았다. 퇴근 후에 얘기 좀 하자고 부탁하는 그를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술잔을 거푸 비워대는 그를 보며 이미 그가 부장과의 일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려 가만히 있었다. 드디어 그가 물었다. 김 부장과 어디로 사라졌었냐고. 난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내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당당한 목소리였다. 그의 폭음이 계속되었다. 발음도 제대로 나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다시 물었다. 대체 남자 경험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당당한 거냐고. 사실대로 또 말해주었다. 부장까지 4명의 남자와 잤다고. 횟수로는 셀 수도 없다고. 임신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몇 병인가를 더 마시다가 그가 드디어 테이블에 쓰러졌다.
그리고 잠꼬대를 하듯 중얼거렸다. 넌 걸레야 걸레. 쓰러진 그를 놔두고 술집을 나섰다. 그가 한 걸레라는 말이 귓가를 계속 울렸다. 난 여태껏 내가 원해 남자와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늘 나의 몸을 요구했고 강제로 빼앗았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후 날 버렸다. 19살 어렸을 때부터 25살이 된 지금까지 그들이 나에게 남긴 건 늘 상처뿐이었다. 난 그들이 원할 때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그런 날 걸레라 부른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웃으며 외쳤다. 난 걸레야. 하지만 남자들은 알까? 나 같은 걸레들은 이젠 울다 지쳐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가슴 깊은 고된 흘린 눈물이 굳어 소금덩어리로 변해 있다는 것을 과연 너희들은 알까? 걸레도 걸레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너희 남자들은 알긴 할까? 딱 오늘까지만 울겠다고. 앞으론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며 난 마지막 눈물을 뿌렸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은 달빛에 반사된 눈물 방울방울로 새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많은 수의 걸레라 불리는 여자들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그런 여자를 만드는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빛.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가을. 꼬박 하루가 걸려서 방을 청소한 뒤 나는 여자친구 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정오. 시작은 3일 전 알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라며 내 집에 오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알이 가지고 온다는 것도 물론 신경 쓰였지만 나에게 더욱 중요했던 건 알이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서로의 집에 찾아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첫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새빨개 나고 알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알은 탁자 위에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플라네타리움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이야. 역 앞에서 팔고 있더라고. 사람들 잔뜩 줄 서 있었어.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산 거라고 했습니다. 알은 상자를 열고 검은 구체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표면에는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안에 조명을 넣으면 구멍으로 새 나오는 빛이 별처럼 보이게 되는 구조였죠. 나는 방에 딱 하나 있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영 좋지 않았던 탓에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리 조명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어두운 방 안은 아름다운 밤하늘로 변했습니다. 우리들은 과학 시간에 이름만 들어봤던 별이나 별자리를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오후 2시 반 정도였습니다. 슬슬 어둠이 눈에 익숙해졌습니다. 별 찾기가 조금씩 질려올 즈음 문득 나는 플라네타리움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구체에는 전원 스위치는 있었지만 전원 코드나 건전지를 넣는 곳은 없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인가 싶기도 했지만 충전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나는 안을 슬쩍 엿보기로 했습니다. 구멍이 작았기 때문에 얼굴을 완전히 밀착시켜서야 겨우 안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안에는 무수한 조그만 빛이 보였고 중심에는 커다란 빛 덩어리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중앙에 빛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빛은 점점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빛을 향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안에 들어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하 속도는 점점 빨라져 엄청난 공기 마찰을 느끼고 매우 숨이 찼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무서웠지만 이러다 빛까지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계속 떨어지다 결국 나는 그 빛에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빛은 이미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모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찌할 도리도 없이 떨어지고 잇자니 빛 안에 무언가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면 나는 그것이 검은 구멍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구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면 끝이다. 라는 직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저 떨어지고 있을 뿐인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미친 듯이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찰로 인해 몸이 불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뜨겁고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불덩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눌러붙어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것, 팔이나 다리가 사라진 것,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귀가 이상해질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기력도 없어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가 내 귓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불덩이 안에 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달리 큰 비명이 들리고 바로 그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나는 구멍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비명을 지르던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마 그 구멍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주변의 불덩이들이 계속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구멍의 안쪽은 어두워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구멍에 점점 가까워져 시야는 이제 암흑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 빨려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뜨거워지고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구멍에 빨려 들어갈 때쯤 나는 힘껏 오른뺨을 얻어맞았습니다. 나는 옆으로 쓰러져 무엇인가에 쾅하고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나는 아까 그 구멍에 빨려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 느껴지던 부유감이나 공기의 마찰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내 방에 있었습니다. 알은 창백한 얼굴을 한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때려서 미안해. 라고 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알의 말에 따르면 나는 플라네타리움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창문이나 문도 열리지 않는 데다 불도 켜지지 않고 전화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 점점 내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알은 패닉에 빠져 자기도 모르게 나를 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 환기를 할 생각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플라네타리움은 지금도 내 방 벽장에 처박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배. 어느 날 원양 어선에서 일하는 친구가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녀석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로 원래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시를 하고 싶어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다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해라고 말하며 바로 배를 탔죠. 그 후 1년 반 만에 무트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돌아온 그날 나는 축하하기 위해 술을 가지고 그 녀석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축하연이 시작되어 있었고 내가 가져간 술도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래 친구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젊은 나이다 보니 계속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성욕은 어떻게 처리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무래도 별 상관 없잖아. 나는 그런 태도를 보고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어서 그런가 싶어 더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하연도 슬슬 끝나갈 무렵 나는 그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출항하냐? 그러자 그 녀석은 또 얼굴이 새파래져서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말이나 갈 것 같아. 그 다음 날 그 녀석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다지 속도는 내지 않았지만 두 다리가 모두 부러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병문안을 가서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구만. 이제 배에 안 타도 되니까 2년 정도 푹 쉬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뒹굴대라고. 그러자 그 녀석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는 타고 싶지 않아. 나는 땅이 그렇게 그리웠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놈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만은, 아니, 그렇지만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녀석에게 나는 무슨 일이야?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이런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타기 전 처음으로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출항 전날 어느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 배에 싣는 단순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정받은 장소에 가자 과묵한 남자가 자동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케이스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수는 3개. 친구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대로 배 창고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항하고 이틀째 밤이 되었을 때 선장이 말했습니다. 슬슬 꺼내볼까? 그러자 다른 승무원들이 친구가 가져온 케이스들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는 술잔치라도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안에서 나온 것은 친구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3개의 케이스에 1명씩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1명은 초등학생 정도, 다른 1명은 친구의 여동생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고등학생, 그리고 마지막은 20대 중순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케이스에서 나오자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 20대 중순의 여자가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바다 위. 아무리 울어도 들을 사람은 없었고 바로 광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욕에 진 것도 있고 거기다 주변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혼을 내겠다는 으름장을 질러대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들은 자살도 할 수 없게 감금되었고 선원들이 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창고에 들어가 내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셀 수 없이 범했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이 흘러가자 그녀들은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낙태와 영양실조로 인해 점점 흉한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자 선장은 여자들을 창고에서 꺼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개 강간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무려 초등학생만 한 어린아이에게 물고기를 해체할 때 쓰는 나이프를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뭐야라고 친구가 놀라고 있는 사이 선장은 그 아이의 배에 칼을 찔러 재빠르게 배를 찢었습니다.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 아이와 더불어 이전까지 입을 열지 않던 다른 여자들도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그 아이의 배에 칼을 찔러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후 나머지 2명도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시체라기도 하기 어려운 고기 조각들은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친구는 마지막 그 광연만은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계속 토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짓들을 용서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치 처음 출항한 날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창고도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 어제까지의 일들이 꿈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마지막 일이라며 어느 남자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친구가 돈을 가지고 가자 1년 반 전 케이스를 건네주었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그 남자에게 주자 남자는 돈을 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상등품이었지. 도쿄에서 주었던 거야.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로 꿰어낼 수 있으니까 세상 편해졌지. 옛날에는 까딱 잘못하면 경찰한테 잡혀갔는데 말이야. 요즘은 그럴 걱정이 없어 안심이지. 그러면 다음 달에 또 가져오면 되겠지. 3명이면 되나? 지난번보다 어린 것들이 좋을까? 친구는 적당히 말을 흐리고 그대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후 친구는 2번 다시 배에 타고 싶지 않아져서 일부러 사고를 당해 구실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하기 직전 친구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배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